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날 녹화한 영재훈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우크라이나 말로 하니까 조금 지겨운 감이 있는데, 지난주에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지역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 하기로 하겠는데, 지난주 특히 주말을 전후로 해서 크림 대교 그 폭발당한 거, 그게 아마 전 뉴스를 아마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30분 내에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말을 좀 빨리 하되, 혹시 조금 오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헤르손 정부의 지금 현재 그 상황, 그 다음에 대교 폭파당한 거, 이것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 요거 하나만 해도 상당 시간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골자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 어떤 분이 대교 폭발한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그냥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림 대교가 이제 폭파당했는데, 이게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제 크림 반도하고 그 동쪽 끝자락에 그게 지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하는 그 이제 큰 대교인데, 이게 지금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강제로 이제 강탈하고 난 다음에 한 4년 걸려서 이 대교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18km, 19km 정도 되는데,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옛날 사진 보면은 푸틴이 직접 잠바떼기 입고 트럭을 몰면서 그 대교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어떤 기념식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어쩌면 굉장히 치욕적인, 자기 땅을 이제 러시아한테 강탈당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푸틴이 어쩌면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의 가치, 그 다음에 폭발로 인한 어떤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처음 이제 배제하기 쉬운 거는 자작극이다. 러시아 측이 자작극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자작극으로 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10월 7일이 푸틴의 70세 생일이었는데, 그 뒷날 10월 8일날 이 대교가 폭발했기 때문에 좀 엿먹을 하는 그런 식의 테러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무릅쓰고 자작했다. 그 다음에 자작극을 했다면은, 그럼 여기서 러시아가 얻을 게 뭔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크라이나 테러로 몰면서 핵을 사용하겠다든지 그런 엄포를 놨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8일부터 우크라이나가 이 대교를 갖다가 폭파한다, 폭격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제 부의장인 메드베프가 만약에 그럴 경우는 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또 공갈 협박을 했죠. 근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핵무기를 쓸지 모른다는 이 전반적인 분위기, 그런 어떤 징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가 핵을 쓸 거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논외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측은 이 사건이 났을 때 국도를 지나는 게, 다리가 있는데 그 대교가 있는데 철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국도가 있죠. 국도 쪽에서 폭발이 나가지고 그 인화물질이 그 위를 달리는, 철로를 달리는 기관차 연료를 가득 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 붙으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차량이 저쪽 서쪽에서 온 게 아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우크라이나군 스파이가 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폭발물이 터진 그 트럭 운전사 이런 사람은 러시아 사람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일단 러시아 측이 이야기한 거는 크게 신빙성은 없는데, 그걸 대표님하고 좀 상의를 해봤더니 대표님은 영국 그 첩보부에서 밝힌 거, 그것 쪽에 아마 무게중심을 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다리 폭파 현장을 보시면은 폭발이 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밑에서 터져서 이제 다리의 상판이 뒤집어지는, 휘고 파괴되고 금이 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길게 해서 1년 동안 그 길을 제대로 쓰지를 못할 거다. 그래서 국도 1차선 정도만 교통정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 3.5트럭 이상의 무게를 지닌 차량들은 통과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파괴된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이런 파괴되느냐. 그래서 영국 첩보부, 그 다음에 대표님이 조금 더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시나리오는, 그게 이제 수상 드론, 원격 조종을 통해서 수상 드론이 가서 그 밑부분에서 바로 폭파시킨 거 아닌가. 근데 예약은 어떤 방법을 썼던 간에 정말 교묘하게 큰 아마 성과를 거둔 걸로, 만약에 그게 우크라이나 측의 오퍼레이션이었다면 대단한 성공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은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포들레악이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방실 고문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했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불과 3시간 후에 정정해가지고 이게 러시아 측의 소행이다. 이게 소행이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 측이 지금 동부전선 붕괴되고 헤르손도 위협을 받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 이제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 이제 엄청난, 그리고 푸틴 정치권 내부에서도 엄청난 균열과 알력, 그다음에 갈등 이런 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권력 쟁탈을 위한 군부와 어떤 정보기관 간의 어떤 싸움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나리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측이 테러를 가한 걸로, 공격을 가한 걸로 하는 게 아마 대다수의 아마 주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러시아가 바로 보복을 했죠. 보복을 이틀간 정도 보복을 했는데, 굉장히 잔인한 게, 전투 지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16개 도시,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도시를 상대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주로 이제 순항미사일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보니까 총 처음에 75개라더니 아마 토탈 아마 84개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 측이 43개를 갖다 격추시켰다. 그리고 그 중에 37개 정도는 또 발사되긴 했는데 불발로 끝났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맞힌 건 없다. 다만 아마 그 인명피해는 한 20-30명 난 것 같고, 전체 사상자는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적지 않은 피해입니다. 그래서 16개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남은 미사일 저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로 쓰게 되면 정말 남아있는 미사일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헤르손이 이제 정부의 상황인데, 헤르손이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이틀, 한 3일 동안 파죽지세의 진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이 헤르손이 만약에 함락된다면은 이 치명적이죠. 헤르손이라는 거는 2월 24일 러시아가 개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점령한 주도입니다. 주도. 헤르손의 주도가 이제 헤르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로 이건 상징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패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아마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도 러시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병력을 이쪽으로 끌어다 모았기 때문에 아마 의욕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공세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 진격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헤르손 정부 위기에 몰려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병참 조건이 악화된 상태, 그다음에 러시아가 다른 우군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차의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전차포를 그냥 고정포로 대포처럼 쓰고 있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그 드론, 우크라이나 보낸 드론들이 바로 위에서 이제 폭격을 해서 전차를 격파시키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도 지금 간간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서로가 드론을 쓰고 있는데, 드론을 조작하는 기술도 우크라이나가 월등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수입됐다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군기, 그러니까 미그 29 이런 그 구형의 공군기를 통해서 다 이제 격파시키고 있는데, 소련기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들리는 재미난 소식은 100%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만, 미국이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아마 이란제 드론을 아마 해킹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알렸고, 그래서 이란에서 수입한 그 러시아군의 드론이 역으로 러시아군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들린 이야기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가 헤르손에 반격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10월 초 일주일 동안에 한 5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얻었다라고 이제 자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위쪽에서 두드차닝 하는 데서 이제 돌파를 해서 남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래서 차기 목표는 이제 스니후리후카라는 데입니다. 이게 잘 알려진 도시는 아니고 이제 인구도 많지 않고 크진 않습니다만, 이 도시를 장악하게 된다면 헤르손을 북쪽에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북서쪽에 있는 미콜라이우,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헤르손, 그 다음에 북동부에 있는 스리후니후카를 갖다 엮게 되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삼각형 안에 러시아군의 주력이 들어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포위 섬멸한다면 어마어마한 전과가 되겠죠. 이거는 동부전선의 쿠피안스크 이줌, 그다음 리만 그 수복 이후에 가장 큰 전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동부전선의 러시아군하고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동부전선은 하르키우주 그 루안스크 그 북단, 거기에서 이제 그 괴멸 상태로 몰린 러시아군의 상황을 보면 무기와 장비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남쪽은 그나마 얘들이 장비를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퇴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후퇴 기동의 정석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점진적으로 여러 개 마을들을 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획물이 많지가 않다. 헤르손 정부에서는. 그게 하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만약에 스니프리후카를 점령을 하고 거기 있는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하게 된다면 최종 목표는 이제 노바카우프라는 데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드니에프르강 남단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동쪽이라고 되죠. 서쪽, 동쪽으로 나눴을 때는 이제 동쪽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방향으로 봤을 때는 강의 그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러시아로서는 절박하게 여기를 지켜야 될 상황. 그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군 손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하면 러시아군이 물론 그 헤르손의 중부 전선에서 상당 병력을 이제 포진시켜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고는 있는데, 일단 노바카우프카에서 이제 마지막 저지선을 형성한 게 아닌가 막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교리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된다면 포위 섬멸 당하기 전에 러시아군이 동쪽으로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크림반도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제2 전선을 구축하든지 해야 되는데, 푸틴이 막 절대 후퇴하지 말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사면초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방어를 하고 있는 러시아 병력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꽤 이제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게 3개 정도의 제대인데, 하나는 80차량화 소총병 여단, 그 다음에 98 근위공수사단, 그 다음에 126 연안방위여단, 요 3개가 상당히 정예에 속해 있고, 그래서 아마 요러요러에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이 내려오는 걸 이 제대가 막고 있는 걸로 막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부 전선은 어떤가? 동부도 리만 탈환 이후에 조금만 주춤한 상태입니다. 약간 이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헤르손 주하고 그 다음에 도네츠크 주 사이에 자포리지아 주가 있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기 자포로지아를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 군사 전문기구에서 나온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붉게 칠해가 되어 있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운데에 분홍색으로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파르티잔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준동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러시아군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 이제 자포로지아 쪽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크라이나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극단적으로 이제 남하해가지고 당절시키게 되면은 정말 러시아군은 동서로 이제 짜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헤르손하고 지금 도네츠크, 루안스크 주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양대 정부가 되겠죠. 동쪽하고 남쪽하고. 근데 그 중간에 낀 자포로지아의 중요성도 결코 적지가 않다 하는 걸 갖다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은 나중에 자포로지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는 뭐 최근에 막 굳이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그 정권 하나 뽑으라면은 마키프라는 도시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동쪽으로 나와서 스바토베를 점령하게 되면 정말 북동부 지역에 이제 완전한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전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정확한 말 이름 모르겠는데 스바토베라는 도시에 한 23km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접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일 전에 제가 파악한 내용인데, 그 이후에는 들리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진격이 멈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리만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25km 지점에 크렘미나, 이쪽을 우크라이나군이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시가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레미나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으로 점령해야 될 요충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여기도 리만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철도라든가 국도가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 러시아군의 동부전에서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짬짬이 위력정찰, 강행정찰 정도의 소규모 병력으로만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는데, 바흐무트라는 데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바흐무트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는 현재 우크라이나군 손에 달려 있는데, 이걸 아마 점령하겠다는 게 아마 러시아군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간해서 우크라이나군 얘기를 이제 내주지 않을 그런 모양인데, 요 최근에 요 일주일 동안 무려 10차례의 러시아군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군이 격퇴시켰습니다. 그냥 거기도 바흐무트에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아마 주둔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군사 전문가들은 바흐무트에 집착한 이유를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르키우 동부에서 진격을 이룬 다음에 북동부, 동부 전선을 갖다가 거의 확정 짓고 난 다음에 남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쌍둥이 도시가 있죠. 세베르도네스크, 지난번에 리스찬스크, 이 두 곳을 포기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서쪽으로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를 점령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굳이 바흐무트를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해서 그게 전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바흐무트 자체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어떤 그 전략 공세 또는 방공 공세 계획,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정치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냥 거기 있는 제대가 현재 집요하게 잘 싸우고 있는 정도, 그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바흐무트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보면은 양익의 제대가 다른 어떤 우회 기동을 한다든지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한다든지 하는 기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일체 보이지 않고 막 간간히 포격전, 그리고 이제 대대병력 정도, 여단병력 정도로 바흐무트를 계속 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군 내부의 어떤 그 자중질환,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카디로프가 이제 뭐 상장 계급 장관에 따랐단 말이에요. 하니까 러시아 옛날에 구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계급 제도에는 이제 준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소장부터 소장, 중장, 대장, 그 사이 상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소장, 중장, 상장, 대장, 뭐 원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별 군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카디로프가 이제 상장 계급까지 받았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냐면, 이 체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그 분규 전쟁을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푸틴이 카디로프를 꼬드겨가지고, 카디로프가 지배하는 그 체첸 땅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할 테니 러시아에서 독립한다는 거 떨어져 나가든가 그런 짓거리만 하지 마라, 이렇게 암묵적인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푸틴과의 사적인 계약이죠. 푸틴은 사병과도 같은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군이 워낙 못 싸우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그너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네츠크 부지사 뭐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서 군사령관의 무능, 그래서 이런 놈들, 책임 있는 놈들을 갖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소총지고 전장으로 내몰아라, 이런 이제 막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푸틴을 비난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가 이제 계속 격화된다 하더라도 푸틴 정권이 당장 몰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애써 푸틴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쫓가를 하고 있는데, 쇼이구 국방장관은 정말 무능의 상징입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10년 동안 국방장관 자리에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푸틴과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 휴가를 같이 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쇼이구 국방장관은 시베리아 출신인데 시베리아 쪽에 뭐 투마를 안 되겠다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뭐 여름에 같이 뭐 이렇게 휴양까지 가서 낚시도 하고 같이 그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옛날 히틀러가 1939년부터 45년까지 카이텔, 독일식 합참 의장이죠. 이 카이텔이라는 그 부하를 갖다가 개전 때부터 시작해서 종전 때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히틀러 예스맨이죠. 히틀러한테 절대 거역하지 않는, 그러니까 쇼이구 국방장관도 아마 그런 관계일 겁니다. 쇼이구와 푸틴의 관계, 또는 카이텔, 빌헬름 카이텔 원수하고 그다음 히틀러의 관계,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 절대 신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건 히틀러는 이 카이텔에 대해서 이런 한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무능하다. 호텔에 문 열어주는 도어보이 정도밖에 실력밖에 없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독재자가 어떤 식의 말로를 걷는가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푸틴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전황이 악화된다면 분명히 다음에는 푸틴을 직접 겨냥한 그런 비판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전황이 악화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전화를 신설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 전화에 안내 전화를 이제 하나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한 3살 전까지는 한 2,000명 정도의 이제 접속이 있어서 이제 투항을 하겠다, 항보를 하겠다. 근데 뭐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요새 같으면은 뭐 완전 투항을 원하시면 1번, 그다음 투항한 뒤 우크라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사시고자 하는 분은 2번, 러시아로 돌아가시고자 하는 3번,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 4번,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전화를 설치를 했겠죠. 그래서 일부는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뭐 이런 가지 지금 무섭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묘하게 이런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전투를 겪어본 우크라이나 군들이 장비나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러시아 군들보다 우크라이나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서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물자가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간 아마 동계 전선이 펼쳐지게 되면은 걔들 떳떳한 그런 어떤 복장,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러시아군을 비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여건이 훨씬 우크라이나군이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하나 그 여러 가지 사진, 동영상은 아니고 그냥 그 스틸 사진입니다만,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약올리기 위해서 러시아 지금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태니까 러시아군들이.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야 우리는 이제 간식으로 스시도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다 스시를 딱 차려놓고 사진 찍어서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생일 케이크 어느 병사의 생일 케이크를 이제 전장으로 주문해서 거기서 이제 케이크를 나눠 먹는 모습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군을 약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사기가 올라가고 인프라나 어떤 병참 조건이 굉장히 이제 그 양호하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이제 악화 인류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굉장히 그 음산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봤었는데 벨고로드란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토인데 하르키우 바로 북쪽에 있는 벨고로드인데요. 이 도시에 이제 집결을 한 병사들이 거의 뭐 폭동을 일으킬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동영상하고 이제 사진, 여러 장의 사진에서 이제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그 다음 병참 조건, 뭐 이런 게 열악하니까 거기서 막 총을 쏘고 뭐 강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 제대, 어느 제대인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몇 개를 봤더니 거기에 바그너 그룹의 마크를 단 그런 군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그너 그룹인지 아니면은 바그너 그룹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안장 같은 걸 하나 찾든지 아니면 표시를 갖다가 가슴에 붙였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 전장으로 끌려나가는 징집병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싸우고 있다. 심지어는 뭐 나무로 만든 총,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연습할 때는 쓴 총이겠죠. 그다음 나무로 만든 수류탄 이런 게 최전방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나 훈련장에서 후방에서 발견되면 다 괜찮은데 왜 최전방에서 그런 그 엉터리 무기, 뭐 목재, 수류탄 이런 게 발견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러시아군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이제 표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핵 위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러시아가 핵을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하는가 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칠판에 띄우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음에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핵병기, 대량 살상 무기를 적군이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조금 모호합니다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병기를 이용한 침략.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재래식 병기로서 러시아군 영역으로 들어왔다, 러시아의 영토를 침범했다 할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상당히 모호한데 사활적으로 중요한 군사시설에 대한 적군의 위협, 뭐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충족,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 이게 이제 2번, 3번은 처음부터 이거는 있었던 이야기고요. 1번, 4번은 요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 사용에 관한 전제 조건, 요거는 아마 2020년에 이렇게 확정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조건으로 본다면은 핵 전술핵을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최근에 크림 대교 폭파, 뭐 케르치 대교라고도 합니다만 케르치 지협에 연결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크림 대교 그 폭발과 더불어 이제 같이 뉴스에 계속 떴던 거는 이제 러시아가 만든 이제 그 벨고로드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 원자력 잠수함이 포세이돈이라는 핵 원래를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방 군사 당국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이제 무기인데, 이게 이제 수중에서 수중 드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은 Intercontinental Nuclear Powered Nuclear Armed Autonomous Torpedo. 그게 이제 포세이돈 핵 원래의 이제 긴 영어 명칭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핵 추진으로 그 자체가 핵 무기가 되면서 이동하는 그 동력은 핵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 항모, 핵으로 추진된 항모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미국하고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핵으로 추진된 잠수함은 이제 구소련,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벨고로드 원자력 잠수함 이게 갑자기 행방묘연하다. 북극권에서 출항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하다가 한 3일 전에, 한 4일쯤 됐나요? 그게 아마 지금 바렌츠 해협 발견이 됐다. 북쪽입니다. 지중해 흑해가 아니고 북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잠깐 이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기의 재원 같은 게 대해서 뭐 위력이라든가 반경, 그다음 항속거리 이런 걸 제가 설명하게 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무기 하나하나의 무기체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샤를세환이나 신인균 군사TV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벨고로드라는 이 단어가 붙었는데, 이 벨고로드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르키우 위에 있는 벨고로드. 쿠르스크 벨고로드. 그 다음에 이 러시아나 미국은 되게 이제 군함, 파이팅 쉽 이런 이제 함정에 대해서 이제 지역 이름을 많이 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주리, 그다음에 인디애나폴리스, 위스콘신, 그다음에 아리조나,
그 진주한 기습 때 침몰당한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흑해함대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함, 그건 격파됐죠. 그 다음에 쿠르스크, 그 다음에 벨고로드, 지역 이름을 따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얘들이 핵 의뢰, 포세이돈으로는 핵 의뢰를 쏘게 되면은 해안에서 500m,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 지구 종말을 갖다 의미하는 그런 아마겟돈식의 그런 또 무기가 되는데, 과연 이 무기를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500m의 높이의 해일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전장에서 확인된 러시아군의 무기의 어떤 질로 봐서는 얘들이 선전하는 이 포세이돈 핵 의뢰, 그 다음에 벨고로드 핵 잠수함의 어떤 위력이라는 건 상당히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막상 터져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그런 일을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핵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핵 단추를 만지작거린다 푸틴이, 이런 뉴스가 파다하게 되니까 이게 아마 그 2차 대전 이후에 핵 위협이 가장 고조됐던 거는 1962년 1년이던가요? 쿠바 이제 핵 위기사 때, 그때 좀 모면했습니다만 그 위기 이후에 최대 위협이다. 그래서 쿠바 핵 위기 사태 이후에 아마 가장 핵 위기가 고조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식의 아마겟돈전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저는 바이든이 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럼 이 블라핑, 러시아군의 블라핑, 푸틴의 어떤 공갈 협박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만약 핵 단추를 누르면은 큰일 난다는 이야기인데, 잘 이런 거는 그냥 학자들한테 맡기고, 바이든은 이제 그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핵 공갈 협박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 워딩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전 상황이다, 이러면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약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핵을 쓴다든지 할 경우에는 미국과 서방, 일본을 포함해서 나토 전부가 참전하겠다. 참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참전하겠다고 지금쯤 공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적을 도와주는 이런 심리전에서 적한테 이제 한풀 꺾이는, 그냥 한 단계 좀 이렇게 뒤로 퇴보한 그런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주의 깊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가오는 G20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미국 측에서 요청한다면은 뭐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해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크림 대교 폭파되고 난 다음에 이 16개 도시에 대한 잔인한 어떤 그 민간인들의 미사일 공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공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 측이 보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G20에서 바이든하고 푸틴이 만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략 핵과 전술핵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발사 버튼, 만약에 핵을 쓴다면 발사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되느냐? 한간에 들린 이야기에 하면은 쇼이구 국방장관, 그러면 게라시모프 합참의장, 참모총장이죠. 그 다음에 푸틴, 이 세 사람이 이제 핵 무기를 갖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발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전략 핵일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술 핵은 특정 전장에서 사용하도록 이미 배급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또는 완료 예정이거든. 그렇다면 거기 전구를 관리하는 군사령관이 그 전술 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쓸 경우에도 모스크바와 교신을 해서 그게 어떤 전자적 또는 전기적으로 이 버튼을 눌러야 그게 발사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 핵보다는 전술 핵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은 전술 핵을 군사령관이 만약에 푸틴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술핵, 러시아가 전술핵을 쓸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 현재로서는 100%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한국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전략핵은 전략적인 효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전술핵은 전술적인 전장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죠. 근데 그 핵폭탄은 전술핵입니다. 그 당 지금의 개념에 비춰본다면. 하지만 그 두 발의 폭발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이건 전략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술핵을 몇 개 썼다고 해서 그게 전술적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략핵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이, 그걸 당한 국가들이 그걸 전략 핵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운다라면 아무리 전략 핵무기를 썼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 지금 현재 전장에서는 핵무기, 이게 전술 핵이냐, 전략 핵이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푸틴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자, 그러면 전술 핵을 한두 개 써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량으로 써야 되는데, 전술 핵을 다량으로 썼다고 할 경우에는 전략 핵과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군과 나토의 응징을 받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런 그대로 아마겟돈이죠. 그런 상황을 러시아도 쫄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한번 쏴볼까? 근데 지금 만약에 몇 개 전술 핵을 일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들 우크라이나가 그냥 항복하거나 평화교섭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재는. 따라서 적게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전술핵을 조금만 사용해가지고 이게 전황을 뒤집는다는가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몇 개 수량, 극소 수량의 전술핵을 쓴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결코 전황을 뒤집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이제 주류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보자면은 핵무기라는 거는 사실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 말은 너가 만약에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든지 핵을 쓸 경우에는 우리도 반드시 보복할 거야 라는 공갈 협박이거든요. 그걸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디터런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핵 억지력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안에 전략적 어떤 그 기초인데, 만약에 일단 핵을 써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 억지력이라는 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핵을 딱 쓰는 순간 그 디터런스라는 억지력이라는 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마구잡이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단추를 푸틴이 누를 수가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시간 좀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오늘 1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